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준비에 한창인 정부와는 반대로 여의도 국회는 여전히 공전 상황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데요. 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불씨를 계속 키우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한국당 의총을 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앞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지지 모임이죠. 이 달빛 기사단도 댓글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한 거죠? 오늘 새로운 주장이죠. 네. 그런데 저거는 확인이 돼야 될 사안인데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다. 네. 근데 그 제보 내용은 드루킹이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대화한 내용이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 달빛 기사단의 핵심인 회원이 경인선이라고 이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그쪽 사람들 격려하는 그런 장면도 나왔지만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모임이죠. 이거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다. 네. 그 사람이 달빛 기사단 회원이고 네. 달빛 기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드루킹 측을 공격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 공격한다면 달빛 기사단도 드루킹 조직처럼 매크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이거를 우리가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이 대화를 했다라는 걸 제보를 받아서 지금 오늘 소개했다는 건데 어떻게 제보가 됐고 실제로 그런 내용이 그 대화방에 존재한지는 지금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나 내용은 뭐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루킹 조직 말고도 달빛 기사단이 워낙에 뭐 굉장히 열렬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니까 이 사람들도 조직적으로 댓글이나 댓글 추천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한 거 아니냐.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의혹도 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그 의혹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은 불법으로 이미 뭐 그건 다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까지 이 달빛 기사단의 활동도 규명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드루킹의 활동뿐 아니고 추가로 달빛 기사단의 활동도 결국은 규명이 돼야 된다. 아마 특검법을 여야 지금 야 3당이 합의를 해서 특검법안을 거의 골격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앞으로 이 내용도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어제는 한국당과 미래당, 민평당 이렇게 야 3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이게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가게 되는 걸 텐데 공이 민주당에 넘어간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57명의 공동 발의로 그렇게 되어 있는. 법사위로 갈 경우는 사실은 이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사실은 3분의 2 절반이 아니고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157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공식적으로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또 실제적으로 김경수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또 청와대도 그전과는 다르게 특검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저께 민주당에서도 의총을 열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여당의 어떤 뭐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겁니다. 여전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김경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보좌관의 문제나 또 주변의 문제라서 정확하게 특검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경찰 수사의 결과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어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들이 아직까지는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총 자체에서도 특검을 받을 수는 없다. 물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김경수 의원이 현재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와 있는 상태고 잘못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도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과 청와대나 대충 내부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 특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주류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의석 분포로만 보면 민주평화당도 지금 특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평화당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은 수적으로는 특검 법안이 통과될 수도 처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네. 결국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민주당이 선진화법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럼 결국은 법제사법위원회 거쳐서 180석이 필요한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의 이제 네. 직권상정하지 않는 이상.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려요. 네. 결국은 그런데 지금은 이 결국은 선진화법 울타리를 활용하고 또 법사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지만 그렇죠. 민주당 간사가 네. 합의를 안 해주면 사실상 발목이 잡혀서 법사위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특검을 요구하더라도 결국은 특검법이 현실적으로는 통과되기 어려운데요.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민심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최순실 씨 문제가 9월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결국은 새누리당 제가 그때 속했지만 청와대나 이거 최순실 씨 뭐 개인의 문제 같은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러면서 무슨 특검이냐.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면서 마지못해 검찰에 그 수사를 이제 시켜요. 네. 근데 그 수사는 형사부의 아주 작은 조직으로 수사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니까 수사진을 좀 보강을 하고 확대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 결국은 특검을 하자 해서 11월 17일 날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당시 여당으로서 그 특검법을 수용을 해가지고 네. 특검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12월 6일 검찰이 모든 수사 중에 모든 수사 기록을 특검한테 넘겨서 바로 그날부터 특검이 가동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의 경우도 지금 경찰이 초동 수사가 엉망인 거는 지금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비판할 겁니다. 게다가 서울청장 이상한 이야기 했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지난달 21일 날 그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엊그제 또 했잖아요. 압수수색 한 번에 일망타진해야 되는데 그거 형식적으로 압수수색했다가 비판이 있으니까 다시 압수수색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계좌 추적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경수 의원이나 그 보좌진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휴대폰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경찰 수사는 못 믿겠다. 결국은 특검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경찰이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다 해도 야당은 믿지 않고 결국은 특검으로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의 모든 상황을 정지시킬 텐데 야당이 비록 그에 대해서 비난을 받더라도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서 과거 민주당이 쓰던 그 수법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을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민주당이 이 수렁에서 빨리 헤어나려면 특검을 신속히 가동하는 게 옳겠다. 게다가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이 난 특검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난 떳떳하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거는 드루킹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일탈에 불과할 정도로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으로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빨리 가동하는 게 이 정쟁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특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야당이 이걸 정쟁의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지방선거에도 좀 영향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거부하는 입장인가요? 뭐 그런 측면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말하자면 초기에 사실은 이제 검찰과 경찰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머뭇거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정치 공세적으로 조직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위에서 어떤 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건이 김경수와 문재인 전 대선 캠프의 조직적 사건처럼 가는 부분, 그 공세가 더 말하자면 더 가열차게 되는 오히려 냉정하게 국회가 자리에 앉아서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정말 따져보자.
그런 정도는 뭐 좋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천막을 치고 실제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최근에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로 경찰도 2개의 조직을 더 넣었습니다. 12명을 더 넣고 또 사실은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조직을 보강하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검으로 바로 가자고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특검에 대해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 여야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 논리,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네. 이런 식으로 밖에서의 어떤 고공전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쉽게 이 매듭이 풀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말하자면 어떤 뭐 국민투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상화하는 그 기조와 함께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야 간의 어떤 논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하나하나 안건을 가지고 공방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 문제가 풀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이 드루킹 사건은요. 처음에 시작됐을 때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13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나옵니다. 1월 17일 그 댓글 조작이 민주당원이 아니냐, 이제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 14일 토요일입니다. 그날부터 좀 확산이 되는데 그날 김경수 의원이 처음 해명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데 드루킹이라는 사람 일방적으로 나한테 보냈고 나는 그 사람하고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네.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의논한 게 없다. 그런데 16일 회견은 또 달라져요. 드루킹을 만난 시점에 대해서도 2017년 경선 때 만났다고 그랬는데 2016년 총선 뒤에 만났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드루킹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홍보를 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그리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드루킹과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진 것처럼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미 근데 이제 그 나온 이후에 얘기죠. 예. 텔레그램 또 시그널이라는 그 SNS 채널을 통해서 서로 의사 교환이 이루어진 것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김경수 보좌관이 또 드루킹 쪽으로부터 500만 원 받은 사실이 나오고 김경수 의원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협박받을 때. 그러나 14일 회견, 16일 회견 그 이후에 기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네. 언론 보도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뭔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이런 의혹이 생기면서 계속 커졌고 이제는 초점이 뭐냐면요. 지난 1월 17일 남북 단일팀과 관련된 댓글은 이미 기소가 돼서 지금 수사가 많이 진전이 됐어요. 그리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이 어떤 활동을 했고 김경수 의원이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긴밀한가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요. 경찰 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게다가 검찰도 지휘를 제대로 안 하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점은 2017년 대선 그 지점으로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그때 정말 민주당 사조직 역할을 했다. 드루킹이 게다가 그 출판사가 그 거점이었다. 그래서 선관위가 당시 여기서 사조직을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라는 소위 말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선관위가 예. 인지를 하고 현장 조사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막혀서 조사를 못했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검찰 수사는 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로 끝났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불법 행위가 명백히 있었구나.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뭐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건은 이제 지난해 3월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뭐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경찰의 수사가 좀 더디고 뭔가 애매모호하고 네. 지금 그리고 비난받아야 또 마땅한 하나는 부분이 뭐 있죠. 드루킹이라는 사람의 성향이 과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였고 그런 부분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이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과도 얼마든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김경수 의원이 의혹을 풀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더 중심을 갖고 볼 필요는 좀 부분도 네.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돼야 할 의혹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 경찰이 그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증거물이 있는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있잖아요. 그 경비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 종편의 한 기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태블릿 PC와 USB를 가져갔다가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나니까 그걸 다시 돌려줬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은 또 참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경찰이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초기에 그런 부분을 하고 상당히 많은 CCTV가 있는 부분인데 네. 그것을 관리가 허술을 하게 됐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제 여당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정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무리 이제 언론에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훨씬 더 경찰이 또 혹은 검찰이 좀 더 뭡니까 이 국민의 의혹이 커지지 않도록 초동의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습니다. 네, 이번 댓글 조작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는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선 불복의 의도다. 이렇게 민주당이 맞받아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사실은 좀 서로 뭐 민주주의의 불복종이냐 네. 대선의 불복종이냐 그런 차원보다는 국회가 냉정하게 국민들의 의혹 또 특히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국민들의 어떤 검찰과 경찰의 어떤 특정 정파나 여당의 지지 편이 아니다. 정말 중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신뢰를 스스로 받아가야 되고 예.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도 더 이상 정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특검만 도입하면 추경안이라든지 뭐 개헌 문제라든지 모든 것 정상화할 수 있고 여당과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게 지방선거까지 과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당의 입장은 아직도 단호한 것 같아요. 특검은 안 된다. 왜냐? 이미 청와대가 이거는 드루킹 개인의 일탈이고 본질은 매크로 청와대는 프로그램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처음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는 특검이 안 된다고 이미 족쇄를 채워놨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을 발동시키는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 왜 입법권을 청와대가 침해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청와대 말이 달라진 겁니다. 네.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미 청와대가 첫 번째 특검은 안 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입장 속내를 다 낸 건데 민주당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도 사실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새누리당이 청와대 출장소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똑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때 새누리당을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지금 똑같은 저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문제를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네. 어찌됐든 민주당이 특검을 안 받으면 현실적으로는 특검이 가동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은 어떤 수단이 있느냐? 국회를 발목 잡고 장애로 나가서 서명운동하고 그래서 소위 뭐 여당은 그걸 계속 야당은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을 계속 부추기고 확대시켜 나간다고 비난하겠지만 야당은 아마 계속 그런 투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소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자신 있다면 왜 특검을 못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검찰로까지 수사가 넘어가지도 안 한 상황에서 이제 특검 그렇습니다. 수사도 그러니까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 민주당이 최순실 씨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도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먼저 수사에 들어가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당시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결국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여당과 때문에 야당의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그러니까 사태로 지금 야당은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국정농단과는 이건 비교가 되지 않은 어떤 일각의 어떤 정치 브로커가 뭐 김경수 의원을 상대로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각의 차이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부터 청와대는 선긋기를 했어요. 이거는 드루킹 개인의 일탈이다. 그걸 청와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딱 선긋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그게 아닐지 모르겠다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특검 주장하는데 과거에 최순실 씨 때도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최순실 씨 개인의 문제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됐기 때문에 과거 야당할 때 생각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지금 물론 야당도 과거 여당 때 그렇게 감싸고 두둔하고 이랬던 그 태도를 생각하면 지금 야당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국민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규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춘다면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특검으로 가요. 네.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을 하면요. 여당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특검 갈 거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이 의원님 말씀대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앞으로 어떻게 또 협상을 할 것이고 어떻게 또 대치를 할지 어찌됐든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이 검경의 수사도 좀 지켜봐야 하겠고요.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6월 개원이 무산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 쓴소리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국회가 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전혀 심의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쓴소리를 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미 예견된 사항이죠. 이미 처음부터 지난 대선 그 과정에서는 누구나 다 뭐 개헌을 약속하고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한 목소리였던 것 같고 현재 이제 정권이 변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정당이 자기 정당의 관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나누게 되는데 네. 어차피 지금은 이제 그런 것 자체를 물론 이번에 이제 시간이 완전히 지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발의할 수 있는 시점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이제 말하자면 개헌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비를 좀 줄인다라는 측면 또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는 측면을 많이 했고 이전에 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야당이 내는 어떤 개헌에 대한 안도 마치 이제 권한의 분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제의 성격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총리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아니라 거의 내각제적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올 안에라도 개헌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려면 우선 지금이라도 뭐 여야가 어떤 원내에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상일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 대통령 임기 중에 향후에 개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6월에 지방선거 때 결국은 무산된 거,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정치권을 비판을 했지만 저는 좀 양비론으로 양쪽을 비판하고 싶어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큽니다. 당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겠다, 개헌안을 붙이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약속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그런 건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자유한국당이 하지 않고 있는 건 무책임한 겁니다. 근데 문 대통령도 그걸 뻔히 알면서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은 있지만 지금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 김원기, 그다음에 원로 유인태원, 그다음 현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발의하면 될 일도 안 된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개헌안을 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추측건대는 나는 국민한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다음에 야당은 반개헌 세력이다. 뭐 이런 어떤 낙인을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개헌안이 무산이 됐고 오늘 대통령께서 아주 강하게 정치권을 질타했는데 뭐 비상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근데 그거는 그다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통령께서 좀 더 순화된 표현을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난 최순실 씨 사건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전에 대통령들도 다 이 문제에 지금 발목 잡혔는데 그러면 개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저는 올해 안에 가능한 한 개헌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9월에는 개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개헌을 목표로 지금 국회 헌정특위가 있으니까 가동을 최대한 빨리 해서 네. 개헌안을 합의해서 만들고 올해 말쯤 국민투표에 붙이면 됩니다. 9월 넘어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은 개헌안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놓으신 개헌안은 이미 여당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당안에 대해서
야당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경우는 이거는 토지 공개념 등등을 비롯해서 사회주의적 개헌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차라리 현 헌법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헌이 무산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이처럼 개헌안 중에 특히 이제 이 권력 분산과 관련해서 생각이 여당과 야당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집중된 권력을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넘겨주는 게 그게 또 정답이냐 그런 부분 또 뭐 앞서 뭐 토지 공개념 문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건 과거에도 있었던 건데 이걸 뭐 또 야당 입장에서 뭐 사회주의 하는가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여야가 국회에 공을 넘겨도 이 협상의 가능성, 그 각 당마다 어떤 개헌안 가지고 그게 이 문 대통령 임기 내 또는 뭐 올해 안에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강론에 들어가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보다 그럼 어떻게 먼저 해야 이제 됩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대통령께서 개헌안 발의를 한 것은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국회에게 암묵적인 그 압력을 넣은 겁니다. 국회가 어쨌든 차분히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혹시나 국회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다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그죠 야당이 반개헌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가 아니라 실제로 국회 안에서 조금 더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우리가 하겠다는 측면인데 여야가 합의만 되면 그 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여러 차례 언명을 네.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누가 뭐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야당은 왜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대통령이 주도하는 안과 또 여당 안이 있으면 여당 안도 내고 야당 그렇죠. 안도 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예. 실제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것이 단순히 그 권력구조 개편에만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30년이라고 하고 하는 시대 정신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야당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고 너무 이념적인 대결을 가지고 그 개헌안을 토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를 경찰이 조만간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사표를 제출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김경수 의원에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부담이 싶기도 하네요. 되겠죠, 당연히. 어쨌든 그 보좌관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4명은 결국 그 김경수 의원이 알았느냐, 네. 또 김경수 의원까지 이 돈이 갔다가 돌아온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500만 원이 갔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아서야 알았다. 본인이 김경수 의원의 어떤 그 표명에 의하면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사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봐서는 충분히 본인이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의원이 출마를 결국 결심한 이유는 본인이 그만큼 이렇게 명백하게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방금 이제 이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네. 한모 씨 500만 원을 뭐 드루킹한테 받아서 어떤 성격의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면 나타나겠죠. 네. 밝혀지겠죠. 근데 한때는 좀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 곧 소환 조사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김경수 의원도 좀 참고인 조사라든지 어쩔 수 없이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네. 않겠습니까? 그 이 문제는 이미 서울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처음에 김경수 의원을 두둔해가지고 많이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최근에 500만 원 사실이 나오고 결국은 김경수 의원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참고인 조사인 것 같아요. 다만 언제 참고인으로 부를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김경수 의원은 이 사실을 협박을 이미 받은 시점에서 알고 있었는데 이 뒤늦게 문제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뒤늦게 알았지만 네. 3월에 이미 안 거예요. 그런데 드루킹 사건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게 4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4일 날 본인이 첫 번째 회견을 하고 김경수 의원이요. 네. 16일 두 번째 회견하는데 그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 이게 석연치 않고요. 네. 김경수 의원이 출판사를 2번이나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16일 날 밝힙니다. 14일 기자회견에서는 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출판사에서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 조작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경수 의원이 출판사에 왜 갔고 어떤 시점에 갔는지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수사에서 네, 좀 이런 걸 밝혀져야 다 되겠죠.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처음에 저 500만 원이 대가성 없는 어떤 뭐 개인적인 채무 채권 관계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현금 500만 원을 이렇게 전자담배 상자에 넣어서 줄 때 그게 대가성이 과연 없겠느냐. 그리고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겠느냐. 예컨대 500만 원을 네. 송금을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좌관 소환 조사, 김경수 의원이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보좌관은 출판사하고 쪽하고 드루킹 쪽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는지, 그 네. 출판사에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 되겠죠. 네. 자, 이번 이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 대형 포털 네이버나 다음에 이 뉴스 기사에 대해서 이 댓글 다는 문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뭔가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런 관련 법안들이 지금 그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네이버나 다음 안에서 모든 댓글을 달고 거기에 뭐 공감을 누르게 돼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링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를 누르게 되면 해당 신문사나 방송사 그 홈페이지로 가서 댓글을 달게 돼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좀 댓글 시스템도 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나 다음 자체가 본인은 언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그런 언론의 어떤 여론 조작이 굉장히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다 네. 하더라도 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은 더군다나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만은 소위 델리크라시라고 해서 수기 민주주의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그 예측 시스템조차도 배팅 시스템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본인의 책임을 많이 묻는 댓글을 올리는데도 자기 토큰을 쓴다든지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는 정세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자기가 글을 쓰는데 자기가 무슨 토큰이나 돈을 내가면서 하는데 그런 만큼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제도가 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댓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본인이 또 실제로 미래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해서 그걸 위변조하지 않게 한다든지 또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한 크레딧, 우버처럼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 어떤 제도적 기술적인 보완을 필요로 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외국의 유명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댓글을 못 달게 돼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이 대형 포털 안에서 댓글이나 공감 이렇게 자유자재로 허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던데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네.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에서 3년 6개월 있었지만요. 어떤 그 식으로 좀 고쳐줘야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처럼 이 포탈이 네. 소위 가두리 양식처럼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가둬놓고 그 네. 안에서 댓글을 하도록 하고 또 댓글을 많이 달고 또 댓글 추천 수가 많은 걸 또 뭐 실검 상위로 올리면서 사실은 수익 모델을 계속 창출해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아마 다 문제의식을 확실히 가졌을 것 같아요. 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좀 교정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 뭐 여야가 이 문제는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 미국에 보면 지금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기사를 클릭을 한다. 그리고 댓글을 달고 싶다 그러면 해당 언론사로 들어가서 댓글을 답니다. 네. 게다가 미국은요 대부분 실명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와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은 개헌을 할 때 이 문제도 저는 고쳐서 헌법을 고치면 인터넷 실명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그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올리는 분들도 실명으로 올려서 자기 댓글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하는 거 이런 시스템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나 다음처럼 소위 인링크 시스템이 아니고 해당 언론사로 가서 댓글 달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고 거기서 댓글 달 때도 실명제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정말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이버나 다음도 그러한 댓글, 불법 프로그램, 매크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댓글 다는 것을 검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네이버나 다음도 그러한 댓글 제도를 스스로 책임지고 책임을 져야죠. 네, 본인도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데 대한 히팅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다 제고해야 되고요. 네. 또
역으로 또 다른 부분입니다만 강고 해수 돌출에 있어도 사실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그 말하자면 포털에 지니고 왔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무작위성, 익명에 의한 여론 조작 같은 것들, 또 광고에 대한 빈도수에 대한 어떤 자기들만 아는 어떤 중앙 포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좀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제를 간략하게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첫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주력하고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뭐 몇 시에 뭐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 낼 것이냐, 하루만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하죠. 1, 2차 정상회담과 또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우연한 계기에 며칠 전에 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을 만나서 잠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알 수 없다. 이거는 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이 아젠다상으로 과연 이제 그 우선 DMZ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의전에 있어서도 국제법, 실정법을 어길 수 있느냐는 기본적인 체크도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정상회담의 결과물 도출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합의가 도출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만찬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합의 도출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 지금 정치권이 드루킹 사건에 지금 매몰돼서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도 지금 정쟁을 좀 자제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대통령께서 부르고 했는데 지금 드루킹은 드루킹이고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야 3당도 어제 특검 발의를 같이 하기로 하면서 결국은 정상회담 앞두고 정쟁은 좀 자제하자 해서 아마 서명운동 만약에 드루킹 특검 서명운동을 한다면 정상회담 후에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정상회담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결국은 공동선언문이고 지금 청와대가 오늘 예행 연습을 하고 있고 내일은 남북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예행 연습을 하는데 다만 양 정상의 대역은 쓰지 않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용이죠.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거냐.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뼈대는 갖춰져 있다. 그런데 지금 뭐 내용은 당연히 밝힐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 결국은 세계의 관심사는 북한이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비핵화, 그 의지를 공동선언문에 표현할 거냐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남북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핵 문제는 다루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제가 맨 앞에 있는 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인데 이 비핵화는 물론 문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치를 약간 낮췄습니다. 언론사 사장단과 이야기해서 이건 남북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일종의 길목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문 대통령이 이미 말씀하신 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다. 그게 우리하고 개념 차이가 없다. 미국하고도 차이가 없다. 근데 미국이 말하는 건 뭐냐면 CBID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이 정말 그거에 같은 생각인가? 아직은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당 그 전원회의 결정서를 보면 핵폐기니 비핵화니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핵을 동결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27일 공동선언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어떤 선언이 담길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완전한 비핵화, 어제는 완전한 핵폐기란 또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사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비핵화와 관련해서 또 북미 정상회담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정상이 어떻게 합의해서 공동선언문에 무슨 내용이 담길지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찌됐든 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땅으로 넘어오는 첫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그런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될 텐데요. 공식 환영식을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빈의 예우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그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국빈의 예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북에 갔을 때 그동안에 보면 그게 상응하는 예의를 해준다는 것이고요. 네. 네. 뭐 사열대를 하고 레드 카펫을 밟고 이제 그런 무장대 부분들이 사열 그동안에 같은 것도 예 이렇게 있었죠. 하고요. 다만 네. 이제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사열을 하는 데서 예포를 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는 군사 분계선 비무장 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총을 쏜다든지 어떤 사열에 있어서 그런 어떤 측면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네. 그렇지만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다든지 어떤 외국 사실이 온 것에 준한 정도의 어떤 사열은 의장대 사열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을 북한에서부터 남한으로 이르기까지 통일각에서 평화의 집까지가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게 상당히 긴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부분 자체를 아마 시나리오상으로 쭉 사열을 받으면서 이렇게 의장대 사열도 하고 악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예견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대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분위기도 이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과거와는 좀 다른 유화적인 표현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성격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상황이 변한 걸까요? 제가 보기엔 상황이 변했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대북 제재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제재를 완화해서 정말로 저는 본심으로 비핵화로 나오겠다라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공동선언문 보고 북미 정상회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는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올 1월부터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이 김정은을 달라지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 지금 남북이 합의한 걸 보면 공식 환영식을 하고 네. 확대 정상회담하고 단독 정상회담. 단독에는 아마 제가 보기엔 배석자가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배석자 없이 만나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배석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식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건 공동선언문은 뭐 당연히 발표할 텐데요. 네. 통상 정상회담 하고 나면 양 정상이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기자회견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공동선언문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네. 그리고 정말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자신 있게 기자회견을 하리라고 보는데 네. 이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리설주 동행 여부에 대해서 아직 청와대가 안 밝히고 있지만 네. 그런 기자들이 청와대에 김정숙 여사가 판문점 가시냐고 물어보면 돼요. 네. 가신다면 그건 거기도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뭐 환영 만찬에서 같이 하리라고 보지만 어찌됐든 공동선언문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외신 기자들도 엄청 많이 한국에 온 것 같아요. 네. 그것 그래서- 때문에 또 지금 남북 간에 네. 지금 조율이 네, 물밑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래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낙관적인 희망을 가져보리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미국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만 북한은 좀 단계를 늦춰가지고 단계마다 좀 보상을 받아서 좀 비핵화 길로 가는 길을 최종 지점 비핵화인지 아닌지 몰라도 좀 길게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얼마나 좁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이. 네. 3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과연 어떤 모습이 연출되게 될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